방금 며느리가 제 얼굴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컵을 천천히 기울이더니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제 하얀 블라우스에 부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손이 미끄러졌네요. 그 여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20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혜진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서울 변두리 작은 떡집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찹쌀을 불리고 떡을 찌는 게 제 일상이에요. 손님들은 저를 떡집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에 숨겨진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요. 35년 전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성형외과 레지던트였어요. 남편 태성은 같은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였죠. 우린 병원 커플로 유명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들 준우를 낳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준우가 5살 되던 해 태성이 수술 중 환자를 잃었습니다. 의료사고였어요. 환자 가족이 고소했고 언론이 들끓었죠. 명문대 출신 의사의 의료과실. 기사 제목이 연일 쏟아졌어요.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고는 태성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수술 도중 병원에서 제공한 의료기기가 오작동했던 겁니다. 하지만 병원은 모든 책임을 태성에게 떠넘겼죠. 태성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병원은 그를 해고했고 의사 면허도 정지됐어요. 6개월 후 태성은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나는 이제 끝났어. 너랑 준호한테 짐이 되기 싫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에도 남편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병원에서는 제 진료를 꺼렸고 결국 사직서를 냈죠. 의사 가운을 벗는 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가진 돈이 800만 원 전부였습니다. 월세방을 얻고 시장 골목 떡집을 인수했어요. 권리금 500만 원이었죠. 첫 달 수입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빠듯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다녀. 미안해 준호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의학 논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남편 사고의 진실을 파헤쳤죠. 3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증거를 찾았어요.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기기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는 내부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제조사를 찾아갔습니다. 중소의료기기 회사였어요. 대표를 만났죠. 이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면 당신 회사는 끝입니다. 수백 건의 소송이 쏟아질 거예요.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회사 지분 30%를 저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이 문서는 영원히 묻어드리죠. 일주일 후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분만 보유했죠. 그런데 5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개발한 신형 인공심장 판막이 FDA 승인을 받은 겁니다.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회사 가치가 폭등했고 대형 제약사가 인수했죠. 제 지분 가치는 200억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였죠. 15년이 흘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800억 원이 됐고 다시 10년 후엔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떡집에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손님을 받았죠.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가난한 떡집 사장이라고만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장하길 바랐으니까요. 준호는 전액 장학금으로 의대에 갔고 자기 힘으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대기업 팀장이래요. 이름은 최지원이고 아버지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시래요.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 법무법인 정혜 대표.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저는 제 자산을 관리하는 비서 한 명을 두고 있었어요. 최진혁 변호사 재산 조회 좀 해봐요. 사흘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로펌은 부채가 50억이 넘었고 개인 빚도 20억이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투자 손실 때문이었죠. 그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품과 고급차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파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딸 최지원도 마찬가지였죠.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전부 할부와 대출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압구정동 한정식집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최지원과 그 가족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지원의 시선이 제 옷을 훔쳤고 실망이 번졌죠. 식사 내내 그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떡집 사장이라는 말에 코웃음 쳤고 재산을 캐물었어요. 지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양가에서 반반씩 내는 게 상식인데 저희가 집이랑 예단 다 준비하면 예물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셔야죠. 저는 참았습니다. 지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 말씀 이해하시죠? 집안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은 맞춰주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3개월 후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전화했어요. 엄마 하객 적게 불러주세요. 지원이네가 워낙 화려한 사람들이 와서. 떡집 사장님들 오시면 좀 뭐. 알았어. 엄마가 5명만 부를게.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했어요. 200명이 넘는 하객이 있었고 샹들리에가 빛났죠. 피로연이 시작됐고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제 하객들은 구석에 앉아 있었고 인사도 받지 못했어요. 피로연장 한쪽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머님? 고마워요. 지원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천천히 컵을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제 블라우스에 쏟아졌죠. 아이고, 미안해요, 어머님. 손이 미끄러졌네요. 하지만 지원은 웃고 있었어요. 주변 하객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냅킨으로 옷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그때 지원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손수건으로 닦으시죠. 하지만 그 표정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최진혁도 왔습니다. 옷이 많이 더러워졌네요. 새로 사셔야겠어요. 뭐 떡집 사장님이 입으실 만한 옷이야 싸니까 괜찮겠지만요. 20명 정도의 하객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 괜찮아요? 준호가 급하게 왔습니다. 괜찮지 않아. 엄마를 이렇게 대하다니.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피로연장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씀 들어주시겠어요? 200명의 하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떡집을 하는 나혜진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특히 신부 측 하객 여러분들께요.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제가 커피를 뒤집었었죠. 실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신부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어요. 떡집 사장이 뭘 알겠냐고 하셨죠. 맞습니다. 저는 30년간 떡집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최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5대 제약사인 바이오 헬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죠. 작년 배당금만 120억 원을 받았어요.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칼 디바이스, 제넨바이오, 웰리스팜 이 세 회사의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제 총 자산은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최진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된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최진혁 변호사님, 당신 법무법인 부채가 52억 원이죠. 개인 빚도 23억이고요. 최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파산 직전입니다. 5개 은행에서 독촉을 받고 있고 다음 달이면 로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죠. 저기 앉아 계신 화려한 하객 여러분 중에 최 변호사의 채권자들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최진혁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최지원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명품백 12개 전부 할부고 신용카드 빚이 8천만 원이죠. 오늘 입으신 그 웨딩드레스도 렌탈이고요. 지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당신들은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죠. 떡집 사장을 깔봤어요. 하지만 진짜 가난한 건 당신들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죠.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런 사람들과 살면 불행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막아야 했어.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최진혁 씨, 바이오 헬스 사회이사 자리 하나 비워드릴게요. 연봉 2억 원입니다. 당신 능력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과 당신 딸의 혼인을 무효화하세요. 최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 말은 한 번뿐입니다. 최진혁은 지원을 쳐다봤어요. 지원아, 아빠 미안하다. 오늘 혼인 무효다. 지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준호와 함께 피로 연장을 나왔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숨죽인 채 지켜봤죠. 밖으로 나오자 제 비서가 차를 대기시켜 놨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어요. 엄마, 이게 엄마 차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차지만 오늘은 타야 할 것 같아서 차에 탔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이렇게 큰 부자이신걸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인간이 되지 않길 바랐어. 내 능력으로 일어서길 원했고, 그리고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을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괜찮아. 내가 미리 알게 된 거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 불행이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산 단칸방이었죠. 준호가 방을 둘러봤어요. 엄마, 이렇게 큰 부자이신데 왜 여기서 사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이야. 엄마는 새벽에 떡 지는 게 좋아.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해. 돈이 많다고 그게 바뀌는 건 아니야. 엄마, 저는 엄마를 잘못 알았어요. 아니야. 너는 엄마를 제대로 알았어. 떡집 사장 나의 집 말이야. 그게 진짜 엄마야. 재산은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날 밤 준호는 제 곁에서 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옮겼어요. 지방 대학병원으로요. 엄마, 여기 의료 봉사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진짜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요. 잘했어.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렴. 6개월 후였습니다. 준호가 한 여자와 함께 떡집에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어머님 떡 정말 맛있어요. 준호 씨한테 얘기 듣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준호 씨한테 다 들었어요.
그날 결혼식일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30년간 혼자 키우신 것도 대단하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가끔 떡 만드는 거 배워도 될까요? 물론이지. 매일 와도 돼. 1년 후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50명의 하객과 함께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갔어요. 샤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했죠. 피로 연장에서 떡집 단골 손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한 명 한 명 정성껏 인사했어요. 차별이 없었죠.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법무법인 정의 최진혁 변호사 횡령 혐의로 구속 의뢰인 돈 30억 원 유용 혐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저 변호사 아는 사람이에요. 응. 최지원 아버지야. 결국 본성이 드러난 거구나.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와. 돈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거지.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떡집 문이 열렸어요. 최지원이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들어와요. 앉으세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5년 형을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명품은 다 팔았고 원룸에서 살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어요. 지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떡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먹어요. 지원이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매일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지원 씨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돼요. 당신은 이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지원은 가끔 떡집에 들렀어요. 그리고 1년 후 지역병원 의무 기록사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준호와 수진이 있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떡 만드는 법을 완전히 익혔어요. 이제 저보다 더 잘 만들죠. 제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예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진과 함께 떡을 찝니다. 3,2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할머니와 초등학교 교사 며느리가 나란히 떡을 만들죠. 이게 제 인생입니다. 돈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사는 삶이요. 그리고 이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떡집 문을 열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맛있다고 말해줄 겁니다. 그 한마디가 3,200억 원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게 바로 나혜진의 인생이니까요. 공감하시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